어려운 의학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닥터 이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난소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성암의 순위를 보면 이제 1등이 뭐냐면 갑상선암이죠. 그리고 2등이 유방암, 3등이 대장암 정도가 되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던 자궁경부암은 한 7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은 10위가 되겠습니다. 난소암은 그래도 1년에 한 10만 명 이상의 여자분들이 이제 난소암에 이제 노출이 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암이 정말 나쁜 놈이냐, 독한 놈이냐, 아니면은 그렇게 생명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암이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5년 생존율이 한 62% 정도 됩니다. 62%는 모든 암을 통틀어서 한 평균 정도의 수치입니다. 근데 이 평균 정도의 수치지만은 약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난소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병원 가시면 여러 종류의 난소에 생길 수 있는 암들의 어떤 이름들을 막 많이 들으시는데, 이제 찾아보면 굉장히 또 복잡하죠. 그걸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난소는 골반 한쪽에 위치하고 있고 자궁과 나팔관 옆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양측에 있습니다. 살구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난소의 어떤 기능은, 첫 번째는 여기서 여성 호르몬이 나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 나오고, 그리고 난자를 가지고 있죠. 난자는 뭐냐면 초경이 되면서부터 폐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배란이 되는데, 이 배란 때 이제 바깥으로 배출이 돼서 그때 이제 성관계를 하시면 나팔관 끝에서 정자와 만나서 이제 수정이 되고, 이 수정란이 자궁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면 물론 착상돼서 임신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과 생식의 역할을 하는 게 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소는 우리가 열매를 빗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크게 나누어서 3가지 정도의 암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열매의 껍질을 싸고 있는 껍질에서 발생하는 암, 우리가 보통 상피내암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피내암이 거의 모든 종류의 난소암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난자가 있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난자가 변형이 되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암으로 자라는 암이 있고, 그 다음에 난자를 싸고 있는 조직들이 있습니다. 결체 조직들. 표피 말고 나머지 조직들에서 또 자랄 수 있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어서 껍질에서 나오는 암, 그리고 아기로 자랄 수 있는 난자에서부터 출발하는 암, 그리고 이 모양을 구성하는, 격벽을 구성하는 이 모양을 잡아주는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암, 이렇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상피내암이다, 상피에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난소암이 잘 생기고 어떤 분들이 난소암이 잘 안 생기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난소암 잘 생기는 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직들이 변화가 자주 일어나면 당연히 거기에서 유전자 변이가 생길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난소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할머니들이 10남배씩 이렇게 놓으시고 실질적으로 초경부터 폐경 때까지 배란이 그렇게 많이 안 되시는 상황, 모유수유도 오래 하시니까 그런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당연히 난소암은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또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피임약을 드시면 피임약의 주된 원리가 배란이 되지 않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피세포가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그러니까 난포가 자라고 터지고 확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는 것보다 배란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난소암이 생길 가능성이 적겠죠. 그래서 피임약을 오래 드셨던 분들한테도 사실은 난소암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피임약을 우리가 그렇다고 난소암 예방 목적으로 드실 수 있냐면 그런 건 아니고, 피임약을 또 나름대로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의사와 상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요것만 딱 들으시면 이제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아기를 많이 놓으신 분들이, 모유 수유를 오래 하신 분들이
아, 난소암에 걸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얼핏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반대에 계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초경부터 폐경될 때까지 한 번도 아기를 놓으신 적도 없고, 뭐 당연히 모유수유도 안 하셨겠죠.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난소암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수녀님이나 아니면 비구니 스님이나 이런 분들의 난소암 발생률이 훨씬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또는 뭐 모유수유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간 동안에 난소를 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변화 때문에 난소암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난소암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데, 그 변화는 그러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나느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출산이라든지 모유수유라든지 아니면 뭐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빗대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근본적인 거는 난소의 세포가 이제 DNA 변형이 오면서 암세포로 바뀌는 거죠. 그 난소의 세포의 DNA가 바뀌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밝혀진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그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것들은 유전 변이가 생깁니다. 변이가 생겨서 그걸 치유하는 또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 변이가 생겼을 때 치유하는 유전자의 변형이 왔다든지 또는 작동을 제대로 못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암억제 유전자가 구조가 바뀌거나 DNA가 바뀌어서 그걸 오히려 암 억제를 시키지 못하고 암세포로 발현되는 그런 두 가지 정도의 원인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자원경부암에서처럼 모든 종류의 어떤 바이러스 또는 그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모든 기전들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난소암은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주기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검사를 자주 해보셔야 되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뭐 미혼이신데 앞으로 아기 가질 계획이 없으시거나 계속해서 조형부터 지금까지 생리를 하시면서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40, 50 정도 되시면은 난소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씩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는 게 맞습니다. 난소암이 생기면 증상은 사실은 없습니다. 별로. 처음에는 난소가 골반 안쪽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 난소가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질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골반 안쪽에 있는 공간 때문에 본인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증상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난소암이 커져서 이제 복강안을 채우게 되거나 골반 안쪽을 누르게 된다 그러면, 물론 뭐 여러분 생각하시는 갑자기 소변이 마렵다든지 요실금 증상이 생긴다든지 또는 변비가 심해진다든지 골반통이 생긴다든지 또는 복부팽만이나 또는 뭐 음식 같은 걸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막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그런 증상들이 발현된 이후에는 사실은 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암이 진행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난소암을 가족력을 많이 따지는데, 가족력 또는 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한정에 노출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자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가장 유명한 유전자가 이제 BRCA 유전자라고, 이거 원래 이제 유방암 그 조직에서 우리가 찾아낸 유전자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유방암이 자주 걸린다. 그래서 2014년도 때 이제 안젤리나 졸리라는 영화 배우가 양쪽 유방과 자기 양쪽의 난소를 같이 절제한 그런 일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죠. 근데 이 BRCA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평생을 걸쳐서 암에 걸릴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됩니다. 유방암과 난소암에. 그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난소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유럽인이나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은 이 BRCA 유전자의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사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BRCA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검사를 해보시는 건 사실 가성비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차라리 한 번씩 병원에 오셨을 때 자궁암 검사하실 때
같이 난소 쪽도 같이 검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면 제일 좋으냐? 초음파가 제일 좋죠. 제일 간단하고. 그래서 보통 질초음파로 이제 난소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모습이라든지 뭐 안쪽에 들어간 혈관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초음파로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추가적으로 뭐 피 검사를 해본다든지 암 표시자 검사 등을 할 수 있는데, 혹시 가족력이 계신다 그러면 단순히 질 초음파만 보지 마시고 난소암에 특화된 암 표식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도 같이 시행을 해보시면 사실은 그 발견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이제 노출이 됐다, 암이 발병된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셨을 때는 너무 그렇게 크게 막 놀라지 마시고,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5년 생존율이 한 62% 정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암은 90%가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단지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들이 다른 쪽에 생긴 암에 비해서는 그래도 예후가 조금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하셔서 그때부터 빨리 치료하시면 되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암의 병기를 나눌 때 이제 1기, 2기, 3기, 4기, 뭐 4기는 여러분 다 아시는 말기라고 보통 볼 수 있고, 1기 난소에만 암이 있는 경우, 2기 난소 옆에 나팔관 쪽이나 뭐 이쪽으로는 조금 퍼져 나갔지만은 골반 쪽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경우, 3기 골반 내 장기, 예를 들어서 뭐 대장이나 소장이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전이가 된 경우, 4기가 이제 폐라든지 뇌라든지 전이가 된 경우를 우리가 이제 4기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보통은 이제 1, 2기 정도에서 발견이 되시면 생존율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존율보다는 훨씬 더 높으니까 빠른 발견과 빠른 치료가 사실은 난소암의 가장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